이번 시간에는 사회체계로서의 사회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체계 이론을 진행할 적에는 일반 체계 이론의 특성을 보고 그리고 사회체계를 다루고 생태체계를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여기에는 주로 주된 출제 영역으로서 사회체계로 바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체계 이론과 사회체계 이론, 생태체계 이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반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체계 구성 요소들 간의 구성 요소들의 특성이나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은 일반 체계 이론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들 간의 구성 요소들의 속성,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은 일반 체계 이론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체계,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체계라는 건 결국에 환경이 되겠습니다만 그걸 보다 구체적으로 해서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체계들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속성보다는 관계성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은 우리가 사회체계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생태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 이론에다가 생태학적 관점이 가미된 이론으로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에 초점을 두는 것은 생태체계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사회체계 이론과 생태체계 이론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 체계 이론에 나오는 구성 요소들의 속성도 여기에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시면은 사회체계 모형은 거기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체계 모형은 상호작용하는 구성 단위들로 모여 상호작용하는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단위는 그 자체의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며 각 단위는 보다 큰 전체의 부분이 되고 있다. 이 말은 그 사회체계라는 것은 일반 체계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부분이면서도 전체이고 또한 전체이면서도 부분인 뒤에서 다루겠습니다만 혼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형 빼버리고 사회체계는 상호작용하는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각 단위는 자체의 부분들을 하위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상위체계, 하위체계이기도 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사회체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사회체계의 구성 부분들을 초월하여 하나의 특수한 전체 단위를 지니고 있는 사회 조직의 모형이다. 자, 그래서 사회체계의 범위에는 해서 4번, 5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회체계에 대해서 사회체계에서 파슨스는 사회체계를 위계를 4개로 잡아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이 사회체계의 위계와 더불어서 사회체계의 기능 같이 하나 더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코트 파슨스는 사회체계에 대해서 첫 번째 사회체계의 위계를 문화체계, 사회체계, 인격체계, 그리고 행동적 유기체 이렇게 4개로 위계를 잡았습니다. 문화체계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거시적이고 포괄적 개념의 사회체계는 거시체계라 말하자면 이 문화체계라고 합니다. 문화체계는 결국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을 문화체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체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이 문화체계는 결국에 생활양식이죠. 삶의 방식이나 생활양식을 문화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나 또는 가치관이나 주범이나 이런 등등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체계는 실제 운영체계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됩니다. 실제 운영체계다. 그래서 실제 운영체계로서 이 사회체계에는 정치체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시스템. 그렇기 때문에 이 체계, 체제 또는 제도란 말을 공용하고 있는데 이 사회체계는 당연히 실제 이 사회를 운영하는 체계에는 정치 제도도 있고 경제 제도도 있고 사회 제도도 있고 문화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실제 운영 체계를 사회체계라고 그걸 이용해서 탈코트 파슨스의 이 이론을 이용해서 길버트와 스펙트는 사회 제도와 기능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그 문출제 유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정치제도는 주로 사회통제의 기능을, 경제제도는 주로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능을 분리했던 것이 바로 길버트와 스펙트였습니다. 인격체계는 역할 담당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할 담당자. 그래서 행동적 유기체는 존재성 또는 뭐 예비자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 탈코트 파슨스가 제시한 사회체계의 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거기 교재를 보시면 불화체계는 가장 포괄적이고 최상위 차원으로 가치관과 신념 규범에 관련된 체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소위 삶의 방식,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또 사회체계 여러 기관의 활동을 통합하는 체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 체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인격 체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서 태도를 갖는 품성에 관련된 체계, 사실은 역할 담당자를 말하는 것이고 행동적 유기 체계는 최하위 체계로 그냥 존재성의 개념 또는 예비 자원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교재는 적지 않았지만 사회 체계의 기능, 사회체계의 기능으로 아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아지를 제시를 했는데 여기 보면 아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기능은 적응 기능, adaptation. 적응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oal attainment. 뭐 영어는 attainment. 목적 달성 기능이 있고 세 번째는 인테그레이션. 인테그레이션에서 통합 기능이 있고 네 번째는 레이턴트 패턴. 레이턴트 패턴 메인티넌스에서 유형 유지 기능 또는 잠재 유지 기능, 잠재되어 있는 양상에 대한 유지 기능 이런 식으로 아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사유체제의 기능에는 사유체계는 외적 차원의 기능과 내적 차원의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그것을 내적 차원, 또 그러면 도구적 기능과 통합적 기능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적 기능, 사회체계의 기능을 도구적 기능과 완성적 기능, 좁게 쓰겠습니다. 도구적 기능과 완성적 기능으로 이렇게 쓰되 외적 차원의 기능, 외적 차원의 기능과 내적 차원의 기능으로 이렇게 나눈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외적 차원의 기능으로서 도구적 기능이라는 것은 적응 기능. 먼저 외부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은 외적 차원의 도구적 기능이라고 그에 비해서 완성적 기능은 것은 목표 달성 기능을 말합니다. 다음에 내적 차원의 도구적 기능이라는 것은 이 도구적 기능은 유형 유지 기능, 유형 레이턴트 패턴 메인티넌스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완성적 기능으로서는 인테그레이션 이렇게 통합 기능으로 내적 차원의 통합 기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두 개는 어댑테이션과 goal attainment, 그 적응 기능과 목표 달성 기능은 내적 차원의 외적 차원의 기능이고 통합 기능과 유형 유지 기능은 내적 차원의 기능인데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아지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적 차원의 도구적 기능으로서는 적응 기능, 외적 차원의 완성적 기능은 목표 달성 기능, 내적 차원의 완성적 기능은 통합 기능, 내적 차원의 도구적 기능은 유형 유지 기능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놓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없지만 바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출제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혼론의 개념으로서 사유체계에서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첫 줄에 살펴봤지요. 모든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 사유체계뿐만 아니라 모든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독립된 개체이기도 하지만 상위 체계의 한 구성 부분에 불과하고 그러면서 하위 체계인 것 같으면서도 그거에는 또 무수히 많은 또 하위 체계를 거느리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인 듯 하면서도 부분이고 부분인 듯 하면서도 전체인 이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혼론적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코에스틀러가
만든 말로서 거기 보시면 사유체계를 혼론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사유의식 실체는 그것이 크든 작든 복잡하든 단순하든 하나의 부분인가 동시에 하나의 전체라고 보는 것을 혼론적 성격이라고 합니다. 불교 화엄사상에 나온 것처럼 일즉다 다즉일 또는 시방이 티끌이고 시방이라고 시방 그러면 세상 만사를 말하죠. 시방이 티끌이고 시끌이 시방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부 혼론적 성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체계의 주요 개념에서 주요 개념 나와 있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체계의 주요 개념, 사유체계의 주요 개념 다 좋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약간 목차를 바꾸면 지금 경계부터 전 진행을 했는데 좀 목차를 바꾸게 되면 먼저 우리가 투입이 있습니다. 투입, 전환, 산출. 투입, 전환, 산출. 또 환류, 경계, 환경, 상호 교류 이런 등등의 우리가 주요 개념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과업 관련 투입과 유지 관련 투입으로 여기는 두 개로 과업적 투입 또는 과업 관련 제게는 과업적인 과업 관련 투입과 유지 관련 투입으로 나눠서 접근을 합니다. 과업 관련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체계가 관심을 갖는 체계 자체가 관심을 갖는 핵심 키워드를 바로 과업 관련 투입이라고 보통 우리가 보면 클라이언트의 문제 그 자체가 바로 과업 관련 투입이 되겠습니다. 풀어야 할 것이 바로 과업이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과업 관련 투입이라는 것은 당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지 관련 투입이라는 것은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과업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된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나 또는 보조자원이나 또는 인력 또는 재원, 자원, 에너지 이런 것들을 유지 관련 투입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의 투입이 산출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순서를 전환, 활동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활동으로서 조력 활동이 있죠. 조력이나 헬핑 프로세스를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라든지 능력의 함양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소위 산출이 투입이 전환되어서 환경 속에 나타난 것, 그 결과물이죠. 결과를 말합니다. 결과 또는 변화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환류라고 하는 것은 환류에는 되돌린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가지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긍정적 환류가 있고 부정적 환류가 있고 그렇습니다. 긍정적 환류라고 하는 것은 현 시스템이 아무런 이상 없이 제대로 과업을 실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는 긍정적 환류라고 하는 것이고 부정적 환류라고 하는 것은 현 과업의 수행 과정이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부정적 환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된다 안 된다 OX 문제가 아니라 이상 없음을 보여주는 이런 이상 없음을 알려주는 것은 긍정적 환류, 뭔가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은 부정적 환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바운더리에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체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것인데 사회체계에서는 이것이 밖으로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계란 체계를 외부 환경과 구분짓는 하나의 테두리, 일종의 테두리를 의미합니다. 테두리. 그래서 사회체계의 경계는 사회적, 물리적 구조가 아니므로 경계를 유지하는 행동을 통해서만이 볼 수 있는 것이지 밖으로 볼 수 있는 유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계를 보시고, 그리고 경계를 둘러싼 환경, 인바이러먼트죠.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인터페이스를 해나간다는 것은 개방체계와, 여기서 우리는 설명할 때 개방체계와 폐쇄체계를 구별하는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폐쇄체계를 구별하는. 개방체계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인터페이스가 있는 것을 바로 개방체계라고 하는 것이고, 환경과 인터페이스가 없는 것은 폐쇄체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개방체계, 폐쇄체계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다음에 특성을 보시면, 이런 데 보시면서 또 동시에 체계의 투입, 전환 이런 교육 개념에서 이번엔 체계의 특성을 보겠어요. 체계의 특성을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체계의 특성에는 상호 의존성. 체계의 특성은 상호 의존성. 또 체계의 특성은 상호 의존성 외에 유계성. 또 유계성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혼론적 성격. 조금 전에 썼던 거죠. 혼론적 성격. 또 그런가 하면 이 체계라고 하는 것은 총합성. 단어가 적합한 점은 총합성. 또 그러면 엔트로피와 네겐트로피. 자, 이런 등등 우리가 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균형. 그냥 쓰겠습니다. 항상성. 안정상태. 이런 등등을 우리가 나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그 체계를 유지한다는 데서 상호의존성. 모든 체계는 상하 유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자기의 체계 말고 자기를 둘러싼 환경까지를 포함한 체계를 상위체계, 자기의 본 체계의 내부 구성 요소는 하위체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 혼론적 성격, 부분인 듯 하면서도 독립된 전체이고, 독립된 전체인 듯 하면서도 또한 상위체계 한 부분에 불과한 이런 그 개념을 갖는 것이 혼론적 성격이고, 여기는 총합성이라는 것은 단순 부분의 합 이상의 역량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총합성. 그래서 무수히 많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으나 단순히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구성 요소의 수적 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역량을 보인다는 특징이 바로 이 체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체계 생각해 보세요. 남녀 일과 일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가족이 이루어지지만 단순히 이의 역량만을 보여주지 않아요. 가족 체계라는 이 체계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이 앤드 알파, 베타, 감마로 넘어가는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역량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 체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엔트로피와 네겐트로피, 교재는 적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죠. 엔트로피와 네겐트로피가 나와 있는데,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그 체계가 서서히 소멸해 가는 현상을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트로피는 폐쇄체계, 환경과 전혀 상호교류가 없는 폐쇄체계에는 반드시 엔트로피가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자원이나 에너지의 유입 없이 있는 자원만을 가지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폐쇄체계에는 반드시 엔트로피가 존재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네겐트로피, 네가티브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또는 네트로피라고 합니다. 이것은 체계의 유지를 이끌어갈 때 방해되는 요인은 제거, 감소시키면서 체제를 유지, 강화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끌어들이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개방체계인데, 이런 것처럼 방해 요인은 제거하고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유입시키면서 현 시스템을 유지, 강화시키려는 이런 성향은 네가티브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네트로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폐쇄체계, 네겐트로피는 개방체계에 나오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잘 나오는 것인데 제가 교재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양자는 모두 일정 체계를, 일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게 되겠는데, 일정 상태를.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폐쇄체계에서
폐쇄 체계에서, 그럼 자원의 유입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폐쇄 체계에서 일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뭐냐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균형 또는 평형이라 하고, 그에 비해서 개방 체계에서 일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도입하고 사용하는 것은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 체계, 그러면 자원의 유입이 없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없이 움직이는 시스템을 폐쇄 체계라고 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엔트로피가 존재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일정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균형이나 평형이라고 한다. 그에 비해서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개방체계에서는 당연히 다양한 필요한 자원의 에너지의 유입이 있기 때문에 네겐트로피가 존재를 할 것이고, 그러면서 역동적인 상호 교류 속에서도 일정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보이게 되는데 그것을 항상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안정 상태는, 여기는 동적 개념인데 비해서 여기는 정적, 일정 상황을 일정한 상태의 유형을 이렇게 안정 상태, 스테시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균형, 항상성, 안정 상태를 설명을 했는데 경계의 개방성 정도를 반영해서 있죠. 그래서 균형이라고 하는 폐쇄 체계의 고정적 구도로서, 그래서 디귿번에 수평적 상호작용을 할 때, 뭐냐면 상부 체계, 환경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수평적 상호작용할 때 내부 균형이 나타난다. 그래서 개방 체계를 전제로 하는 항상성에서는 거기 보면 디귿번에 안정적이지만 정적인 균형이 아니라 역동적 균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성을 항상성이라고 한다. 안정 상태는 이렇게 균형이나 또는 항상성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으로서 정적 개념의 표현을 안정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아래다가 한 줄 비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엔트로피와 네겐트로피 삽입해 놓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 브롬펜 브루너가 제시한 생태학적 접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태학적 접근을 위해서 배경 지식으로 생태체계 이론을 봐야 됩니다. 아까 본 것처럼 일반 체계 이론은 체계의 구성 요소들의 속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사유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를 유지하는 관계,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데 비해서 이 생태체계 이론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에 초점을 두는 것을 생태체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생태체계 이론 이렇게 보면은 생태체계 이론에서 보면 개요. 생태체계 이론은 체계 이론 플러스 생태학, 뭐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체계 이론과 생태학적 관점을 같이 반영한 거죠. 또 여기에서는 인간들을 환경 속의 인간으로 봅니다. 환경 속의 인간. person in environment, 이렇게 고유명사 쓰고 있죠. 그 때문에 인간을 바라볼 때 부분으로 보지 않고 전체론적 관점으로 인간을 인식합니다. 전체론적 관점. 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개념이 있는데 이 생태체계 이론에서는 적합성이라든지 적응성이라든지 또는 뭐 균형성이라든지 또는 뭐 유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뭐 특징, 생태체계 이론은 뭐 세 가지만 쓰겠습니다. 적합성, 교재가 없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적합성, 적응성, 또 그러면 컴피턴스, 유능성. 자, 이런 정도를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욕구와 환경의 질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개인과 환경 간의, 환경의 질 간의 조화성을 말합니다. 개인의 욕구가 환경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를 하는 것은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적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의 관계에서 만족도,
환경과의 관계에서 환경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환경과의 관계에서의 만족을 느끼고 있다면 적응하고 있다는 것이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불만을 느끼고 있다면 부적응 상태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능성이라고 것은 환경과의 관계에서 나타났던 효과성, 상호작용 중의 효과성, 환경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효과성, 얼마나 효과적이냐를 따른 것은 능력이 있다 없다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유능성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교재에 없으니까 여러분 같이 적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교재로에서 보면 브롬펜 브루너의 생태체계 이론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브롬펜 브루너의 거기 교재인 것처럼 생태학적 접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브롬펜 브루너는 생태체계를 5개의 체계, 교재는 4개만 적었으면 5개의 체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체계. 그냥 직접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죠. 미시체계, 중간체계, 유체계, 유부체계 등의 유체계, 익터널, 또 거시체계, 시간체계, 이렇게 생태학적 관점을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4개를 쓰고 있지만 5개를 쭉 제시했는데, 미시체계는 직접적 접촉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이런 그 생태체계는 미시체계라고 합니다. 어린애들에게 있어서 양육자나 엄마, 가족, 또 그러면 초등학교 이런 단지 친구들 집단 또는 이웃, 바로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는 생태체계, 환경체계는 미시체계라고, 중간체계라고 하는 것은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관계성. 이거는 환경이 변할 때마다 중간체계는 생기는 거죠. 중간체계의 개념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용어가 되겠어요. 그 때문에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는 다양한 이런 그 환경들이 있는데, 그들 간의 관계로서 나에게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을 중간체계라고 합니다. 외부체계라고 해서는 직접적인 접촉은 없으나 그러나 영향력이 행사되는 아버지의 직업이라든지 또는 아버지의 친구분들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나와는 직접적인 접촉은 없으나 그런 것들이 다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에 비해서 거시체계는 최상위의 포괄적 체계를 말합니다. 포괄적 체계를 거시체계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시간체계라고 하는 것은 전통을 말하죠. 전통. 자, 이런 것처럼 브롬펜 브루너에서 보통 이 브롬펜의 생태학적 관점이라는 것은 언제나 겨냥을 하겠지만 문득 언급되는 것이 우리가 놓고 갈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시체계에서 1번을 보시면 쭉 나와있죠. 1번과 3번을 가지고 보시면 여기 이해할 수가 있고, 다음에 중간체계란 상호작용 중에 있는 여러 개의 미시체계를 말한다. 가정과 학교 간의 관계, 학교와 직장 간의 관계, 이런 것처럼 개인을 둘러싼 2개 이상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과정과 연결성의 개념으로 말한다. 그래서 4번에 똑같은 말 2개 이상의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작용,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보시고, 다음에 유유체계는 개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향을 주는 환경체계를 유유체계라고 해서 7번에 부모의 직장이나 대중매체나 정부기관을 들고 있고, 거시체계라고 해서 광범위한 사유적 맥락을 설명을 합니다. 광범위한 사유적 맥락. 그래서 어쩌면 하나의 그 탈코트 파슨스가 말했다는 가장 상위의 문화체계와 같은 것을 이렇게 거시체계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시간체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통인데 두 번째 보시면 시간체계는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 사회 역사적인 환경을 포함한다. 그래서 각 체계는 시간체계, 즉 개인이나 다른 환경 맥락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에 의해서, 말하자면 시간체계는 하나의 전통, 또 그런가 하면 시간체계는 변화를 이렇게 시간체계라고, 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정도 교재에 없는 것을 약간 전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일반체계 이론 특징을 사회체계도 같이 살펴봤고, 그리고 생태체계 이론에서 불온편 불온할 것을 중심으로 하되 그에 대한 배경 지식으로 개요 또 특징 정리를 했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또 지역사회 또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